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강필선 교수님의 페어 스터디를 찍게 된 신동환. 이찬호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단원에서는 좀 딕션에 유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03단원 어노멀리 디텍션, 해외에서는 애너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요? 네, 애너멀리 어. 디텍션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애너멀리 디텍션이 뭘까요? 뭐 이상한 애를 찾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노블 데이터가 있고 애너멀리 데이터가 있고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노블 데이터는 셋 다 이상치 데이터라고 통용되지만 좀 그 쓰이는 의미가 다른데요. 노블 데이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 사용이 됩니다. 뭐해서 뭐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초록색 사과가 이제 노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어노멀리 데이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특성이 다른 적시로 사과를 했는데 썩은 사과가 나온 거죠. 그럼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웃라이어 데이터는 본질적인 특성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사과가 정상이고 초록색 사과가 어노멀리면 이제 수박은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 네. 좀 경계가 모호해 보이긴 한데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일단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생판이는 아웃라이어라는. 그렇죠. 아, 네네. 예, 제거돼도 무리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상치 데이터는 노이즈 데이터와는 아예 다릅니다. 노이즈는 아예 정제되어야 되는 데이터지만 이상치 데이터는 저희가 꼭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정상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상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치 데이터 없어도 되잖아요. 이상치 데이터가 있어야죠. 왜요? 왜냐면 그 정상을 묻기 위해서는 이상한 놈이 필요한 거죠. 다 정상인만 있으면 어떡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매우 적고 중요한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있을 경우에 걔네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기준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법의 적용 분야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분량을 탐지할 때, 아니면 신용카드 사기 거래 탐지할 때, 아니면 제조 장비에서의 공급 분량을 탐지할 때, 아, 네. 그렇죠. 뭐 이럴 때 어노멀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상인 분포를 이루다가 이 꺾이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뭐 컷오프 밸류를 이쯤 잡아두면 이걸 넘어가면 이상치라고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보장 진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가 한 범죄만 속하며 극소수의 데이터만 다른 범죄에 속할 때 그때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 적용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는 이제 좁게 해놓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 이제 정상 데이터를 좁게 잡아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라면 스페셜라이제이션, 특수화는 크게 잡았다가 좀 좁혀가는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노멀리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어노멀리 딕션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이상치를 찾는 것은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를 바이너리하게 구분짓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정상, 분량만 나누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이 이렇게 분할하는 기법을 쓴다고 했을 때 딱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요 A, B는 뭐 정상으로 분류가 되지만 노벨티 디텍션, 노멀리 디텍션, 아웃라이어 디텍션은 얘만을 이상치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네까지 분류를 하지 않는 거죠. 정상 범주만을
찾아놓고 나머지는 이상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너리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구분 짓는 일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좀 애매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보기 자. 위해서 여기서 이 x가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비정상으로 구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 b는 정상인 거고 그렇죠. 정상이라 할 때 또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어노멀리테이션 할 때 이 a, b는 정상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웃라이어로 구분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네. 제가 좀 느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만 찾아내는 거, 네. 얘네만 찾아내는 거를 노벨티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이 교수님 수업에서 아주 감명이 깊었는데 임발란스가 심하냐? 그래서 저는 9대1 정도를 생각했는데 아예 99.9대 0.1 이 정도의 극심한 데이터 임발란스가 있을 때 그때 이 비율이 아니라 실제 개수, 실제 그 이상치 데이터 개수가 10개 이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적을 때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거고 8대2, 9대1 이 정도의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극심한 정도가 아닌 임발란스 데이터거나 아니면 극심하지만 그래도 비율이 아니라 실제 개수가 1000개 뭐 이렇게 있으면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노멀리 디텍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 중에 저는 이제 밀도 기반으로 이 이상치를 탐지하는 기법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객지들이 생성될 확률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을 때 얘는 이상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억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밀도가 낮다, 그럼 이상치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법들이 다르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알고 있는 가우시안 데인시티 에스티메이션은 제가 모든 데이터가 딱 하나의 가우시안 조경표로부터 생성됐음을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생성됐으니까 당연히 평균과 분산이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만 이용해서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추정해냅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 확률을 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낮을수록 확률이 낮을수록 이상치에 가까운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확률 밀도 가우시안 데인시티 에스티메이션의 그 식인데 요거는 고정된 값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새로운 밸류와 이제 평균,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값을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코어가 높을수록 이상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우시안에 쓰는 장점이 뭐냐? 굉장히 추정이 간단하죠. 이 수식 하나로 추정이 가능하고 적절한 기준치를 이제 분포로부터 정할 수 있고요. 각 변수의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과 분선으로 그렇죠?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허접하지만 좀 그려봤는데 저희가 그래서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랑 분산만 추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의 생성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개, 이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우시안이 나을까요? 이 가우시안이 더 어울립니까? 왼쪽 거가 어울리죠. 그렇죠. 네. 요게 어울리죠. 눈으로 봐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값을 더 그렇죠. 크기 때문에 이 확률이 이제 요 파란색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요 식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최대 5도 추정법을 통해서
최종 값을 평균과 분산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공분산 행렬 조건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종 모양이나 뭐 이런 타원 모양이 생성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여야 되는데 그거였네. 다음은 밀도 기반 중 이제 커널 밀도 기반을 하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시안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얘도 density estimation이고 얘도 density estimation이기 때문에 요 그림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하나 다른 게 넌 파라메틱으로 한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평균과 분산을 찾았지만 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분포든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주어진 데이터로 조병별 밀도를 추정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추정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 커널을 가우시안으로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리고 그냥 인풋의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했을 때 오히려 더 은근 잘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커널 덴시티 요거 아주 유명한 건데 한번 쭉 따라 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생성된 벡터 x가 요 R 내부에 속할 확률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적분값이고 라지 n개의 벡터가 동일한 분포로 생성되었을 때 그중 k가 영역 R 내부에 속할 확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k가 영역 내부에 속할 확률이 p니까 n-k에게는 1-p다. 외부에 속할 확률은 1-p다. 이렇게 확률을 곱해주고요. 이런 이항 분포 성질에 의해서 이 k를 라지n으로 나눈 기대값과 분산은 k는 expectation은 n 곱하기 p, variation은 n 곱하기 large p 곱하기 1-p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간결해졌죠? 이때 요 n 값, 요 n개의 벡터 할 때 그 n개가 무한대에 접근하게 되면 얘는 0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이 p 값은 n분의 k로 거의 근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역 아래 크기가 px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분포가 있을 때 요 점이 PA이고 요 점이 PB라고 할 때 요 PA와 요 PB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면 요 B에서 A를 뺀 라지 R 값과 PA를 곱한 게 라지 R과 PB를 곱한 것과 거의 근사하다라고 하는 게 PX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게 성립이 하는 거죠. 요 성립하는 것을 아까 가져온 요 식에 대입시키면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확률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자면 요 라지에는 그 전체 데이터 포인트 수고요, 벡터 수. 그 V는 면적, 부피값, K는 그 데이터 박스 라지 V 안에 있는 데이터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총 20개가 있는데 요거는 4짜리 면적이고 요 안에 데이터 수가 6개가 있다. 얘는 데이터 수가 없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했을 때 확률이 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드린 거랑 말씀드린 똑같이 얘는 전체 데이터 수, V는 그 X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피, K는 라지 V 안에 있는 데이터 수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이때 이제 n이 클수록 그리고 볼륨 V가 작을수록 정확해지겠죠. 추정이. 예. 근데 데이터 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V를 적절히 찾는 문제로 귀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K를 고정하고 여기서 그래서 K를 고정하고 이 V를 찾으면 이거는 저희가 잘 아는 KNN 알고리즘이 돼버립니다. 근데 요거를 고정하고 요 안에 걸 찾는다 라고 하는 게 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그 목적입니다. B가 작을수록 정확해져요? B가 작을수록 정확하다. 그쵸? 근데 막 너무 작으면 또 안 좋고요. 그쵸? 그래서 V를 그냥 고정을 해버린다. V를 적절히 찾아야 되는데 이 적절히 찾는 게 KNN 알고리즘의 KNN 그 density estimatio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V를 아예 이렇게 정해버리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찾으면 이제 커널 density estimation이 된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젠 윈도우 density estimation은 커널 density estimation의 한 종류인데, 한 기법인데, 이제 K개의 객체를 여러 X를 중심으로 하며 각 면의 길이가 H인 이런 하이퍼큐브를 만듭니다. 그래서 디멘션은 3이겠죠? 3차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점들을 다 찾는 겁니다. X로부터 2분의 1 H, 2분의 1 H, 2분의 1 H, 2분의 1 H 이런 그 공간 벡터 안에 있는 점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커널 펑션, 그 파세 윈도우에 쓰이는 커널 펑션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의 2분의 1이 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안에 있으면 1을 넣어주고 그게 아니면 0을 넣어라.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가 그 안에 있는 그 객체 수가 되는 거고 요게 요 안에 있는 거를 나타내는 이 파제 윈도우의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파제 윈도우의 그 좀 단점이 있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커널 펑션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1이고 아니면 0이야. 라고 하면 당연히 불연속인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무딩 해주기 위해서 요런 값을 넣어서 꼭 2분의 1이 아니라 가우시안 분포를 넣든지 아니, 가우시안 커널을 넣든지 RBF 커널을 넣어서 이렇게 불연속적인 점을 없애게 만드는 대신 안의 값은 1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커널 펑션을 씁니다. 요거는 옵셔널하게 정할 수 있고요. 코딩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무딩 파라미터 H를 사용하는데 요 H입니다. 요 H. 이 파제 윈도우에서 H를 조절해서 그 밀도 분포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H를 너무 키워버리면 데이터의 분포를 가려버리면 너무 오버 스무딩이 돼버리고 네. H가 너무 작으면 이 데이터가 막 뛰게 스파이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5에서 5.0 사이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마다 다르겠죠. 네. 그래서 가우시안 앞서 설명드렸던 가우시안 데시티 에스티메이션과 파제 윈도우의 그 차이점은 얘는 가우시안을 정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해진 모양만 나올 수 있지만 파제 윈도우는 유연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알맞은 데이터를 분포를 알아서 찾아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density based estimation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동환 씨가 density based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 다음 단에 모델 베이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토인코더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일단은 강의 자료 외에 오토인코더를 서치를 해서 근데 생각보다 좀 제가 못 봤던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쉐어를 할까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토인코더 하면 입력한 거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거는 그러니까 출력이 입력이랑 똑같게 되게 만드는 구조인 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근데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입력층보다 작은 경우에 이제 언더 컴플리트 오토인코더라고 한대요. 그래서 보통 이 히든 레이어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중요한 특성이 담겨 있도록 한다. 왜냐면 차원이 축소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나 렐루가 아니라 그냥 리니어를 쓰면 이게 PCA인 거죠. 그래서 밑에 저 그림 사실 PCA 볼 때 많이 보던 그림인데 저거를 오토인코더 코드로 활성화 함수만 바꿔서 돌린 결과 저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죠, PCA랑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오토인코더는 아마 이걸 텐데 스택 오토인코더라고 그냥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이제 히든 레이어를 기준으로 대칭성을 이루는 거. 근데 또 이거는 저 처음 봤어요. 그 웨이트를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인코더랑 디코더랑 같게 해도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절반이 되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이러한 잘리네. 그냥 할게요. 네, 그래서 가중치 그 두 개의 가중치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있대요.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위에 거는 그런 스택 오토인코더인데 레이어 하나씩 학습을 시킨대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겉에 레이어부터 학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겉에 레이어가 만드는 히든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든 레이어를 또 입력층으로 받는 오토인코더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히든 레이어 두 번째 거를 얘가 만들 거고 그래서 얘네를 쌓아서 하나의 오토인코더로 만드는 거라는데 거기서 설명하기로는 하나로 이렇게 딱 해서만 학습시킨 것보다 빠르대요 이게.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직렬, 분렬 약간 이런 거. 오히려 얘가 더 오래 걸릴 거. 그리고 사실 한 번에 학습시키면 얘네가 유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성능도 한 번에 학습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뭐 이렇게도 한다. 그런 수준으로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디노이징은 수업 시간에 나왔는데 이제 인풋에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노이즈가 없는 상태, 원본 상태를 재구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업 때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이 언급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드롭아웃으로도 한대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거 화면이 짧아가지고 이건 수업 자료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그때 질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트레이닝 에러가 그 왼쪽처럼 버튼액이 없으면 트레이닝 에러가 0이고 테스트 에러는 너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적혀 있었는데 이거에 계속 의문을 가져서 수업 끝나고도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혹시 이해했어요? 저는 그때 이해를 해서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 에러가 이 MSC가 아니라
그 이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네, 그때 에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했던 질문이 그럼 어차피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지금 진하게 색칠된 부분만 웨이트가 1이고 나머지가 0이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테스트 에러가 큰 거는 맞죠? 네, 테스트 에러가 큰 건 맞죠? 근데 그러면 트레이닝 에러도 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교수님이신 게 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트레이닝 때는 보통 이런 그 어노멀리 디텍션 할 때 네, 정상 데이터만 넣잖아요. 네, 트레이닝 할 때는. 네, 그리고 테스트 할 때야 이제 그 이상치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에러가 0인 게 맞더라고요. 그냥 다 정상으로 예측되게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 뭐 약간 어노멀리 디텍션 외의 얘기긴 한데 이렇게 그 오토인코더가 학습된 다음에 이런 그 가운데 히든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 히든 레이어가 저희가 바라기로는 그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코더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해서 이 히든 레이어를 다른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잘리는 게 너무 속상하네. 못하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상치 감지에 쓰는데 그렇죠. 그동안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하다가 이상한 애가 들어오면 얘는 이제 정상인 애를 내뱉도록 학습이 되니까 네, 이상치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x와 x 프라임의 차이가 이상치일 때는 클 테니까 그렇죠. 그런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이상치다라고 판단하게끔 그렇게 쓸 수 있죠. 이 다음이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 아니 소프트 벡터 베이스드 어노멀리테이션인데요. 소프트 벡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저 정상과 이상치를 구분하는 저 펑션을 찾겠다예요. 음. 근데 그 저희가 다룰 게 이제 1SVM이랑 SVDD가 있는데 1SVM은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이상치랑 그다음에 정상이랑 일반적인 SVM은 뭐 데이터들 안에서 소프트 벡터 마진 기준으로 하이퍼플레인 찾아가지고 나누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SVM은 그 원점으로만 해서 어쨌든 클래스는 하나예요. 예, 이상치 아니면 정상. 예, 그게 뭐 차이라면 차이가 예,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그 소프트 벡터 머신 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커널 트릭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써야 되고. 예, 네. 그 실제 코드단에서 그 사이클런에 그 제공하는 패키지 보면 저 이번에 튜토리얼 하면서 봤는데 그 소프트 벡터 이게 그 두 개가 있더라고요. 누랑 CSVC가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CSV가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수업 때도 이 누가 직관적이어서 좋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누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누가 엄밀하게 말하면 꼭 그런 의미를 띠진 않는데 거의 맞대요. 하이퍼플레인 밖에 있는 데이터의 비율이래요. 그래서 이게 직관적이니까 누에서 개념을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두 개가 있었어요. C랑 누. 그 다음에 SVDD인데 SVDD는 그 1SVM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SVDD는
이렇게 인스턴 포함하는 하이퍼스피어를 만들겠다거든요. 네. 근데 뭐 수식은 뭐 적혀 있기도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좀 더 알아볼 게 있나 해서 검색해봤는데 맨 처음 뜨는 게 이거였어요. 그 꽤 최근 논문이거든요. 18년 D1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앞서 말한 그 오토인코더로 네. 일단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음. 그 피처에 SVD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냥 이런 딥러닝이랑 기존에 있던 그 어노멀리 디텍션 기법들이랑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한번 봐볼 만할 것 같아요. 보고 성능도 꽤 괜찮게 나와요. 기존 방식보다. 물론 뭐 여기서 만든 데이터, 여기서 언급하는 데이터 한해서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쪽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에가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인데 컨셉은 그냥 이 데이터 세트를 디시전 트리로 나눌 때 이상치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구분 짓기 위해 필요한 그 브랜치 수가 적다.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나눠지는데 정상 데이터를 그러니까 브랜치 하나에, 그러니까 노드 하나에 딱 이제 그 정상 데이터만 남게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래서 고립시킬 때까지 분기한 그 브랜치 수를 이상치 점수로 우리가 할 수 없을까? 라는 얘기고요. 근데 고립이란 이걸 언제까지 하냐? 수업 시간에 언급된 건 3개가 있었는데 이 영역 안에 이 데이터 수가 하나만 있을 때까지, 저희가 타겟하는 데이터가 하나만 있을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이 나눴는데 이 노드 안에 이제 같은 값들 가진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꼭 하나만 있을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시전 트리 만들 때 맥스텝스를 설정해놔요. 그래서 맥스텝스까지 도달했으면 그거는 끝내야 되는 거죠. 이 맥스텝스 얘기는 또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분기점을 막 그때그때마다 옵티멀한 값을 막 찾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계속 생성해보는 거.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성능이 좋더라. 이 점이 전 좀 놀라웠거든요. 이 분기점을 랜덤으로 한다는 거.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수식인데, 일단 그 이상치 점수를 저희가 그 브랜치 그러니까 분기한 횟수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일단 여기서 리턴 이 부분이거든요. 좀 보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별로 C값을 구해요. 일단 이 C값은 이건데 H는 그냥 로그에다가 그 가우시안 파라미터 뭐 이런 거, 아무튼 이 파라미터 더한 거고, 이 N은 그 마지막 리프 노드에 포함된 데이터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갔으면 N이 1이면 그냥 C는 1로 나가고요. 근데 맥스뎁스까지 됐을 때 그 완전 고립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막 데이터가 9개 남았어. 그랬을 때는 여기다 N에다가 9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시켜줍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1 넣으면 0이 그래서 1일 때는 그 C가 1로 나와요. C가 0이라 나오네요. 아니 그 이 식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1 네, 그냥 C가 1로 나가고, 그래서 분기한 횟수도 중요하지만 분기를 진행한 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 수도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음. 그 density based에서 LOF 스코어 있는데 그쵸. 네, 그 LOF 스코어랑 여기 isolation forest 스코어랑 비교를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저도 이거 좋았어요. 어? 저도 이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수업 들을 때는 그냥 그렇지 하고 끄덕거리고 넘어갔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데이터셋 A가 있고 B가 있을 때 LF 스코어가 X가 Y보다 크니까 이제 X가 이상치일 확률이 높다. 이런 거는 두 데이터셋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그죠. 근데 LF 스코어로 이 인스턴스 X가 데이터셋 B보다 A에서 이상치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못한다 하셨어요. 네. 근데 IF 스코어로는 된다고 그쵸.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막 LF 스코어에서는 다른 데이터들로 막 다 고려하고 막 그 전체 값을 나누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IF 스코어 그러니까 LF 스코어로 비교가 안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IF 스코어는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보려면. 그리고 이 부분도 전 되게 좋았는데 이제 문제 정의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Extended Isolation Forest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 기존 아이솔레이션 프로젝트는 안 된다. 이런 건 사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그 그쵸.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랜덤하게 슬로프를 주면서 해결한다. 저는 문제 상황을 끌어내는 게 좋아가지고 이런 시각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예시였습니다. 아무튼 Extended Isolation Forest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